한국 남해안 수백 개의 섬들 사이에 모도모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에는 이름조차 희미하게 표시된 곳, 육지에서 배로 3시간, 그것도 하루에 단 한 번 운행하는 낡은 여객선이 유일한 통로인 곳,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섬. 제 이름은 박민준, 탐사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것들의 뒤를 쫓는 사람이죠. 제보나 소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이번 제 목적지는 바로 모도였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었습니다. 모도섬의 묘신제, 모신지를 취재해 주십시오. 그들은 신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두고 있습니다. 묘신제, 고향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 흥미로운 소재였습니다. 한국의 외딴 섬에 고대 샤머니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사 가치는 충분했죠. 하지만 가두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제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짙은 해물을 뚫고 도착한 모도 선착장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명. 섬의 이장이자 가장 오래된 주민이라는 김노파였습니다. 무태서 손님이 오는 건 오랜만이구먼. 안녕하십니까, 박민준 기자입니다. 며칠 머물면서 섬의 풍경이랑 묘신제에 대해 좀 취재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김노파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묘신제는 끝났어. 볼 거 없어. 아, 기록을 보니 분명 일주일 뒤라고. 끝났다고 했네. 무태 사람들이 함부로 들여다볼 게 아니야. 얌전히 하룻밤 물고 내일 첫 배로 떠나게. 노파는 제게 낡은 민박집 열쇠를 던지듯 건네주고는 지팡이를 짚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섬 전체가 저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모도 섬의 마을은 유령 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3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 대부분의 집은 폐가처럼 비어 있었고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민박집은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지만 수십 년은 방치된 듯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민준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모도섬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주민들은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이장이라는 노인은 묘신제가 이미 끝났다는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상한 점은 섬 어디에도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양이 신을 모신다는 섬인데도 말이죠. 그날 밤 첫 번째 이상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외딴 섬의 밤이 을에 그렇듯 바람소리나 풀벌레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는 제 방 바로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십 마리의 작은 동물들이 민박집 복도를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길게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공기 중에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짐승의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가져온 식량 가방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낭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찢겨 있었고 안의 내용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쥐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대담하고 조직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유일하게 만난 사람은 낡은 그물 침대에서 낮잠을 자던 늙은 어부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섬에 고양이가 많습니까? 고양이? 여긴 고양이 없어. 묘신, 마우신, 님이 다스리시는 섬에 감히 고양이가 발을 붙일 리가. 어젯밤에 제가 가져온 식량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혹시 묘신님이 노하셨구먼. 자네가 캐묻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신 게야. 어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묘신, 그들은 고양이 신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외곽 숲으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첫 번째 그것을 보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검은 형체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칠흑같이 검고 유난히 크고 노란 눈을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보통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성, 지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자 그것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해의 태풍은 익숙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마치 섬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듯한 폭풍이었습니다. 민박집에 낡은 지붕이 뜯겨나갈 듯 울부짖었고 전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끊겼습니다. 젠장, 태풍 예보는 없었잖아. 밖이 보이지 않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를 뚫고 수천, 수만 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폭풍은 마치 연극이 끝난 것처럼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조심스럽게 민박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온 세상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봤던 그 검은 고양이, 그 고양이 수천 마리가, 아니 정확히 1000마리는 좋게 넘어 보이는 검은 고양이들이 섬의 광장을, 지붕을,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소리였습니다. 그 많은 고양이들이 있었지만 단 한 마리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검은 융단처럼 조용히 그리고 일제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다가 경악하며 다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묘시님이 강림하셨다! 저는 본능적으로 선착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당장 이 섬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섬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여객선, 그 배를 묶어둔 두꺼운 밧줄이 마치 예리한 칼로 자른 듯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배는 폭풍에 떠내려가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신호가 안 잡혀. 왜? 마을 회관의 낡은 무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섬의 통신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었습니다. 1000마리의 검은 고양이, 그리고 완벽한 고립.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공포는 빠르게 전염되었습니다. 마을 주민 20명 남짓이 모두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창문 밖은 온통 검은 고양이들이었고 그들은 마치 감시병처럼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 저놈 때문이야. 저 외지인이 섬에 발을 들이는 게 아니었어. 당신이 묘신님의 심기를 건드린 게 틀림없어. 당장 섬을 떠나. 진정하십시오. 배도 끊겼고 통신도 안 됩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저 고양이들 정상이 아니에요. 그때 김노파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올 것이 왔구먼, 수백 년 만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올 것이라니요? 김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도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 척박한 섬에 들어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지. 하지만 풍랑이 너무 거칠어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 그때 한 늙은 무당이 말했네. 이 섬은 본래 묘신의 땅이라고. 그분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재앙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김노파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대 조상들은 묘신을 달래기 위해 끔찍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섬에 사는 모든 검은 고양이를 잡아 산채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후로 바다는 잔잔해졌고 섬은 풍요로워졌지. 하지만 대가가 있었어. 묘신은 만족하지 않았네. 오히려 분노했지. 그래서 조상들은 묘신을 섬 가장 깊은 곳 등대 아래 신당에 가두기로 했네. 그리고 해마다 묘신제를 열어 그 힘을 억눌러 왔던 게야. 그럼 저 밖에 있는 1000마리의 고양이들은 묘신의 군대야. 갇혀있던 신이 풀려난 게야.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 저주? 21세기의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묘신을 다시 잠재워야 한다며 창고에 숨겨둔 재물을 꺼내왔습니다. 닭과 돼지 그리고 온갖 종류의 생선이었습니다. 묘신이시여 노여움을 푸소서 이 재물을 받으시고. 하지만 고양이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재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어부가 겁에 질려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고양이 한 마리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고양이들의 눈빛이 저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포식자였습니다. 고양이들이 일제히 마을 회관의 창문을 깨고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물거나 핥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직적으로 움직여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문을 막고 창문을 막았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야, 이건. 포위야, 우리를 이곳에 가두려는 거야. 우리는 완벽하게 갇혔습니다. 수천 마리의 검은 고양이들에 의해. 이 고립된 섬에서 박민준 기자는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저주받은 고양이 섬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미스터리의 끝을 추적하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모도섬의 절망 속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물과 비상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기도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점, 첫째, 고양이들은 음식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우리를 해치지 않고 가두기만 한다. 셋째,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다. 마치 누군가 조종하는 것처럼.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마을 전체를 점령했지만 유독 한 곳만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낡은 등대. 김노파가 묘신에 신당이 있다고 말한 곳이었습니다. 저곳에 가야겠어. 미쳤나? 거긴 묘신의 성역이야. 저 고양이들이 저곳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곳에 답이 있거나 혹은 저들이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식량을 분배하며 소란스러운 틈을 타 저는 마을 회관의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고양이들의 눈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포복 자세로 덤불 속을 기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발각될 뻔했지만 고양이들은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등대 쪽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허락하는 것처럼 일시간을 기어간 끝에 저는 등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녹슨 철문. 하지만 김노파가 말한 신당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에는 낡은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찰이나 신당의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 정부 기관이나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로고였습니다. 국방부?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등대 내부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벽 한쪽 낡은 천막 뒤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끝에서 저는 거대한 강철문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신당이 아닌 거대한 지하 연구 시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복도, 수십 개의 모니터가 꺼진 채 늘어선 통제실, 그리고 유리벽으로 된 수많은 실험실. 그곳은 수십 년 전에 버려진 비밀과학기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모도 섬 지하에 이런 게. 저는 통제실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급 기밀 프로젝트 바스테트 프로젝트 베스테트. 바스테트.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고양이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책상 위에서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최종 보고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최종 보고 프로젝트 바스테트는 실패했다. 이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바스테트의 목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의 지능을 극대화하고 수백 개의 개체를 하나의 집단지성, 하이브 마인드로 연결하여 군사적 정찰 및 침투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비밀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유전자 조작과 신경망 동기화를 통해 알파 개체 코드명 바스테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바스테트는 자신의 의지로 수백 개의 복제 클론 개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지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1000마리의 검은 고양이, 그들은 클론이었어. 하지만 통제에 실패했다. 바스테트는 우리의 통제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설을 폐쇄하고 모든 개체를 제거하려 했지만 밖으로 나갔어, 클론들이. 으악!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묘신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의 끔찍한 군사실험이 낳은 괴물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가뒀다는 묘신은 이 실험의 알파 개체였고 해마다 열린 묘신제는 그 알파 개체를 달래거나 억누르기 위한 과학이 미신으로 변질된 기괴한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는 무엇인가? 왜 하필 지금 바스테트가 풀려나 수천 마리의 클론을 이끌고 섬을 점령한 것일까? 저는 연구소 가장 깊은 곳, 알파 개체 격리실이라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유리로 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스테트, 즉 묘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방 중앙의 제어판이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어판의 로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로그 2일 전 22, 0, 외부 충격 감지, 태풍. 로그 2일 전 22, 5, 전력 시스템 오류. 격리실 잠금 장치 해제.
로그 2일 전 2210 알파 개체 바스테트 탈출, 로그 1일 전 사명 외부 복제 개체 활성화 신호 송출. 폭풍 때문이었어. 폭풍으로 낡은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고 바스테트를 가두던 잠금 장치가 풀린 거야. 바스테트는 탈출하자마자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복제 개체, 즉 1000마리의 검은 고양이들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섬을 점령하고 우리를 가둔 거지? 복수인가? 저는 고개를 돌려 유리방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방 한 구석, 집더미 속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이었습니다. 바스테트와 똑같이 생긴 칠흑 같은 검은 고양이. 하지만 그들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어판에 다른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체 유지 장치, 오프라인. 새끼들, 폭풍으로 전력이 나가면서 생명 유지 장치가 꺼졌던 거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바스테트가 탈출했을 때 그녀의 새끼들은 아직 유리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000마리의 고양이들은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여왕이 새끼들을 구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리고 인간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기 위해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을 회관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스테트는 이 연구소로 돌아와 자신의 새끼들을 구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그 소리는 연구소 깊은 곳 전력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바스테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력실은 거대한 예비 발전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스파크가 튀는 낡은 배전반 위에서 저는 그것들 보았습니다. 바스테트, 묘신. 그것은 보통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퓨마만큼이나 거대했고 칠흑 같은 털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눈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와 분노를 담고 있는 듯한 노란 눈. 바스테트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방해했나? 인간? 당신의 새끼들을 구하려던 게 너희는 항상 빼앗아가지, 가두고, 죽이고. 바스테트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의 죽음, 그리고 수십 년의 감금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이 섬 전체를, 아니, 이 연구소 전체를 파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발전기를 과부하시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다 죽어! 당신의 클론들도 섬 사람들도 나도! 저는 필사적으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아까 발견했던 최종 보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마지막 말이 녹음된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자 바스테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을 만든 창조주의 마지막 목소리. 당신을 가둔 건 그들이지만 그들도 죽었어, 오래전에. 이젠 아무도 당신을 가두지 않아. 저는 천천히 아까 유리방에서 가져온 숨이 멎은 새끼 고양이의 사체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스테트는 발전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머리를 새끼의 몸에 비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분노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것은 신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울음이었습니다. 바스테트는 새끼의 사체를 입에 물고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연구소의 더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을 때 섬을 뒤덮었던 1000마리의 검은 고양이들은 마치 검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일제히 등대 방향으로 퇴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등대 지하의 연구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통신이 복구된 것입니다. 다음 날 해양경찰의 구조선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통신 두절 및 조난 사고,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김노파를 포함해 그 누구도 고양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스러운 비밀을 다시 가슴에 묻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육지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제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연구소 프로젝트 바스테트 문서,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던 바스테트의 노란 눈.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도섬의 기이한 균형을, 자식을 잃은 신의 슬픔을 그대로 덮어두어야 할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박민준 기자라면 이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스테트의 슬픔과 모도섬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미스터리에서 뵙겠습니다.